안녕하세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환자예요. 하지만 이 몹쓸병에 걸린 후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몸의 아픔이 아닌 마음의 고통이었죠. 그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라는 여자였어요. 아무리 잊어보려 해도 잘 잊히지 않는 당시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해보려고 합니다. 외동 아들이었던 전 비교적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먹으며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건 작지만 탄탄한 유통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이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매년 봉사를 쉬지 않고 꾸준히 후원도 하던 선한 분들이셨습니다. 성실하고 선한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공부도 열심히 한 덕에 좋은 대학을 나온 전 이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던 전 나이 38에 2년간 연애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죠. 난 어릴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어. 그러니까 성준 씨, 나 결혼하고 임신하면 일 그만두고 육아랑 살림에만 집중해도 돼? 성준 씨도 알다시피 난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랐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가정에 대한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안겨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 저보다 7살 연하였던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고 결혼 1년 뒤 첫애인 아들을 낳으며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감사하게도 신혼집도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고 착실하게 일을 배워나간 덕에 연봉도 꽤 넉넉히 받고 있었으니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정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겉보기엔 평범했던 처가의 가정살, 연애 시절에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서방, 우리 큰딸 정이 모쪼록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하네. 비록 우리 정이뿐 아니라 정이 동생들도 내 친딸은 아니지만 난 정말 우리 세 딸 모두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웠어. 그런 자식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첫인사를 왔던 자네를 보고 많이 안심했었네. 자네가 너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사정이란 장모님께서 아내와 두 처제의 친모가 아니시라는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친모와 이혼하신 후 아내가 17살 때 장인어른과 재혼하신 새어머니셨어요. 외에 다른 사연들을 들어보면 계모가 자식을 험하게 대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아내와 처제들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힘들게 세 자매를 정성 들여 키워준 장모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었거든요. 내 모녀와 장인어른은 그렇게 참 끈끈한 가족 사이였죠. 자식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짓는 모습만 봐도 장모님께서 자식들을 얼마나 진심과 정성으로 키우셨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럼 마사이표 태국 여행 출발입니다. 짐 주세요. 제가 들고 나가서 트렁크에 실을게요. 고맙네.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우리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 가는구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요. 두 분께선 충분히 저한테 효도받을 자격 있으세요. 처제들, 처제들도 얼른 나와. 저는 저희 부모님께처럼 장인 장모님께도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여유로웠던 전 두 분과 처제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께 주기적으로 용돈을 챙겨드리기도 했죠. 제가 결혼할 당시 처간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사셨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엔 두 분이 사기까지 당해서 더더욱 사정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두 분은 이사를 계획하다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업자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셨던 거예요.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려 그 집에 가보니 이미 그 집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아
나중에 그 업자는 구속이 됐지만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네요. 때문에 당시 아내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은 낡고 오래된 데다 좁기까지 한 빌라 전셋집에서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을 정도로 집이 주저앉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더더욱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형부, 진짜 안 이러셔도 된다니까요.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허, 자꾸 이렇게 거절하면 형부로서 나 서운해, 처제. 내가 오빠 같은 마음으로 처제 시집갈 때 보태주고 싶은 건데 왜 울기까지 해? 죄송해서 그러죠. 형부가 평소에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해주세요. 근데 저 결혼한다고 그 비싼 혼수들을 마련해 주신다고까지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러죠. 괜찮아. 이렇게라도 내 동서될 사람한테 우리 처제 기 좀 살려줘야지. 그리고 처제가 흥청망청 살아서 돈이 없던 게 아니잖아. 갑자기 몇 억이나 사기당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돈을 보태느라고 많이 못 모았던 거잖아. 그렇게 착한 우리 처제를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울지 말고 그냥 고맙게 받아.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아. 알았지? 우리가 결혼한 후 두 처제 또한 차례차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재벌 같은 부자는 아니었으니 마음처럼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 안에서 두 처제에게 선물을 하고 처제들의 길을 살려주었죠. 처가 식구들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저도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윤씨 집안의 사위로 들어온 두 동서 또한 참 착하고 건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결혼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둘 다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형님이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특히 난 여자 형제조차 없는 외동인지라 결혼하고 나서 처제들, 자네들까지 형제가 잔뜩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우리 이렇게 오래도록 돈독하게 잘 지내세. 물론 살면서 크고 작은 소동들도 있었죠. 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던 막내 처제네 애가 큰 병에 걸렸던 일, 큰 처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급여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일, 장인 장모님께서 집주인과의 불화로 전셋집을 빼야 했던 일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 마사이로서 가장 앞에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막내 처제, 애 수술비랑 여태껏 나온 병원비 내가 다 냈어. 그리고 앞으로의 병원비도 내가 낼 테니까 처제랑 김서방은 우선 애를 돌보는 데만 집중해. 네? 하지만 큰형부, 저희가 그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돈이 문제야? 돈 없다고 애를 방치시켜 둘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아. 알았지? 엄마가 힘을 내야 애도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는 거야. 형부, 저 진짜 분통 터져 죽겠어요. 회사 대표가 벌써 몇 달치 월급을 떼어먹고도 직원들한테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쪽 변호사가 엄청 몸값도 높고 유능한 사람이라는데 이러다가 저 그 돈들 다 못 받으면 어떡해요? 걱정 마, 처제. 내가 도와줄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럼 우린 더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그렇게 꼭 이겨서 그놈한테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받아내자고. 장서방, 당장 우리가 여길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네. 요즘 전셋값도 너무 올라서 이 돈으론 더 나을 거나 좁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네. 그래서 차라리 나랑 집사람은 아예 귀농을 할까 생각해 보고 있네.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건 슬프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방법이 없어. 안 그래도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장인어른. 제가 돈 보태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전세 알아보세요. 시골 말고 지금 이 동네에서요. 두 분 그 연세에 갑자기 낯선 시골로 이사 가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어요. 비록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 집을 마련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 돈은 보태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제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죠. 돈이 있다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면서요. 처가 식구들과 아내는 그런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식구들은 제가 도와준 돈을 거의 대부분 갚았어요.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응당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요. 모든 걸 당연시하지 않는 식구들의 마음가짐이 참 고맙고 좋아서 더더욱 보람차다고 느껴졌죠. 장서방, 저번에 보내준 용돈 잘 썼네.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랑 집에 한번 놀러 오게. 자네 갈비찜 좋아하잖아.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제겐 결혼하면서 생긴 처가 식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래전 장인어른과 이혼한 후 혼자 지내고 있던 아내의 친모였죠. 아내와 아내 친모의 바람대로 저는 그분께도 장모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 사연에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편하도록 그냥 아내의 친모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상견례까지 마쳤던 어느 날 자신의 친모를 제게 인사시켜줬어요. 비록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낳아준 분이니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며 지냈다면서요. 그리고 아내의 친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 될 사람인가? 반갑네. 듣던 대로 사람이 참 선하고 훤칠하게 생겼구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유, 어머님은 무슨 서운하게. 비록 애들 아빠한테 세처가 생겼다지만 그래도 난 우리 정일 낳아준 친모 아닌가. 내가 비록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지 못하지만 그래도 날 장모라고 불러주지 않겠어? 제게 잘해주셨지만 그분의 외형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나이는 50대였지만 아내 친모의 외모는 꽤 동안이셨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딱 달라붙은 데다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로 짧아 보이는 치마에 가슴골이 보일랑 말랑한 나시에 타조 몸통 같은 화려한 퍼 외투에 발목 관절이 걱정될 만큼 높았던 구두굽까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치모는 손님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었죠. 게다가 얼굴 화장은 퍼렇고 빨간색으로 가득한 것이 처음엔 정말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위하고 저를 환영해주는 마음은 진심이신 것 같아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아내는 괜히 장모님이 신경 쓰이는 듯 민망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물론 나랑 동생들 키워주신 지금의 엄마를 나도 무척 좋아하고 존경해. 근데 그래도 핏줄은 끌리는 법이라잖아. 동생들은 찾지도 않는 엄마한테 나까지 없으면 누가 남겠어.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한 번씩 찾아뵙고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야. 우리 친엄마 불편해하지 않고 잘 대해줘서 진짜 고마웠어. 자식된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저는 결혼 후에도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내의 친모를 만났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저는 아내의 친모와 장인어른의 이혼 사유는 몰랐었어요. 누구도 마치 금기어처럼 두 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 또한 구태여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거든요. 남의 아픔에 대해 먼저 질문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아내에게 이렇게 물은 적은 있었네요. 근데 왜 당신만 친어머니 찾아뵙고 처제들은 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어?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 당신 처제들 앞에선 친어머니 거의 아예 꺼내지도 않잖아. 좀 외형이 화려하시긴 해도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 애들도 예뻐해 주시는 걸 보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꾸준히 친어머니를 만나면서 살고 있을 테고. 그냥 걔넨 나보다 좀 더 어릴 때 지금의 엄마를 만났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한테 더 애착이 있는 거지. 아빠 눈치가 보여서 우릴 잘 만나러 오지 않았던 친엄마에 대한 괜한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근데 장녀인 나까지 엄마를 안 만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나라도 친정엄마를 챙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날 따라서 내 친엄마를 챙겨줘서
당신한테도 늘 고마워하고 있어. 세상 어디에도 당신처럼 자상하고 착한 남편 없을 거야. 아내의 대답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참 복잡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내는 저 없이도 한 번씩 친모를 만나러 갔었어요. 전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모를 만나러 가지 못할 때도 종종 아내 편의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아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철없는 면이 있긴 하셨지만 아내의 친모는 고맙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분이셨기에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도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난 이제 늙고 힘 빠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네 엄마랑 둘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평화롭게 보내다 가고 싶구나. 저는 나이 40대 중반에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귀향을 하시면서 말이죠. 임원직에 있었다고 한들 직원이었다가 대표가 되니 일이 몇 배로 늘더군요. 회사 운영도 운영이지만 사람 챙기는 일도 무척이나 어렵더라고요. 대표님,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 없으시면 저랑 나가실까요? 아, 오늘은 거래처 미팅 때문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요. 왜 그러세요, 이사님? 어젠 김 부장만 데리고 식사하러 가시길래 좀 서운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 대표님 밑에서 오래도록 충성한 직원인데 저하고는 아직 대표가 되신 후론 단둘이 식사하신 일이 없으셨잖아요. 아차차, 제가 아직 대표가 된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제가 부장님보다 이사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젠 김 부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한 거라서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비는데 그럼 저랑 둘이 회에 술 한잔 어떠십니까? 이 사람을 신경 써주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고 잘못을 해서 혼을 내면 그만큼 마음을 또 풀어줘야 할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인 아버지 때부터 계시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분들도 꽤 있어서 모든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웠죠. 저희 회사가 큰 회사처럼 연줄이 있거나 파벌 싸움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인 곳이니 조금씩 잡음은 생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머리를 싸매며 열심히 또한 진심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사람 관계도 다행히 좋게 풀려나가더라고요. 당신 요새 얼굴이 별로 안 좋다. 회사 일 많이 피곤해. 다 잘 풀려가고 있다곤 하지만 당신 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는 것 같아. 그래 보여? 아무래도 대표일 때랑 직원일 때랑은 다르긴 해. 그래서 난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더라. 아버지도 나처럼 똑같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회사도 굳건히 키워내시고 직원들에게 존경도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해도 그런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 저를 버티게 만들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가족들의 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고 이겨내기만 한다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건 아니더군요.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짊어진 부담과 스트레스는 무서운 병이 되어 제게 돌아오고 말았죠. 아,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쓰려? 당신 요새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저녁엔 밥도 조금만 먹더니 왜 이번엔 갑자기 쓰리대? 당신 말대로 요새 계속 속이 더부룩해서 일부러 점심도 걸렀었거든. 그럼 좀 속이 가벼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편하기는커녕 엄청 쓰리네. 아무래도 위험인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성 위험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니 나중엔 자면서도 통증이 느껴지고 살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구토감까지 자주 느껴지자 저는 더 이상 약국 약으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뒤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셨다고 한들 몸이 아프면 미리미리 병원에 오셨어야죠.
그때 내원한 동네 병원에서 저는 불길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방문을 미뤄왔던 벌을 돌려받게 되고 말았죠. 바로 나이 50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제 몸은 당장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위 어쩌나 어째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옆집 교회 다니는 여자가 전도하려고 할 때 진즉같이 교회로 따라 나갔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교회에 가서 자네를 위해 기도했었으면 자네한테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야. 불쌍한 우리 사위. 걱정 말게. 내가 이제라도 교회에 나가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함세. 절대 자네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양가 가족들은 모두 눈물바다였죠. 그리고 처가 식구들 중 제 아내 다음으로 가장 서럽게 울어준 건 의외로 아내의 친모였습니다. 이후 아내의 친모는 나가지도 않던 교회까지 나가기 시작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또한 다른 식구들이 찾아오는 시간을 피해서 정말 자주 문병도 와주었죠. 장서봐, 오늘 기분은 좀 어떤가? 에휴,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바짝 말랐어.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들다더니 내 마음이 다 찢어지는구먼. 내 말이 엄마. 진짜 우리 남편 볼 때마다 마음 아파 죽겠어. 그래도 여보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분명 치료만 잘 받으면 당신 금세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믿는 직원들에게 맡겨놓다시피 한 회사도 아이들도 가족들도 모두 걱정됐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바람이던 아내와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 저를 보고 가던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서라도 얼른 이 병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더군요. 인터넷에서 사례를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도 꽤 드물지 않더라고요. 독한 항암제로 바꿔봤지만 부작용만 더 심해질 뿐 제 암의 진행 속도는 늦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 감기가 안 낫는 거야? 혈은 무슨 내리기만 하면 다시 오르고 이러다 암이 아니라 항암 치료가 먼저 사람 잡겠어. 면역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 저는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열이 오르는 날도 많아졌어요. 피부 발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피로감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갔죠. 갈수록 저는 병원 침대를 벗어나는 시간보다 그저 누워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어버린 그날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병실로 돌아와 깊은 잠에 들었었죠. 그러다 잠시 잠에서 깼었는데 아마 제 잠을 깨운 건 선명하게 들리던 대화 소리인 것 같더군요. 장서방은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 맞아. 엄마 깨어있을 때도 기력이 없어서인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아. 대화의 주인공은 아내와 아내의 친모인 것 같았어요. 아내의 친모는 장모님의 조용조용한 목소리와 달리 거칠고 걸걸했었기에 금세 알아챌 수 있었죠. 아마 제가 잠든 사이 집안일을 한다며 잠시 집에 갔던 아내도 병원으로 돌아오고 아내의 친모도 문병으로 온 것 같았어요. 잠에서 깨긴 했지만 힘이 없던 전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아내와 아내 친모의 대화가 그런 저를 경악해 만들었어요. 에휴, 정이야. 내가 봤을 때 장서방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곧 하늘로 가겠어. 엄마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그래, 그래 보여. 그러니까 넌 조용히 장서방 장례 치르기만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결혼식 올려. 그리고 장서방 큰일 치르기 전까지 절대 장서방이랑 네 시부모한테 이 일을 들켜서는 안 돼. 그랬다가 너 장서방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알았지? 지금처럼 장서방 없으면 못 사는 척 연기 잘해야 돼. 알았어, 엄마.
근데 나 애들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매일같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좀 양심에 찔려. 내가 이래도 되는지 싶어서. 그러면 아유 언제 명줄 끊길지 모르는 저놈만 보고 살다가 과부 될래? 너 저런 산송장이 그 남자보다 좋아? 아니, 난 당연히 그 사람이 좋지. 건강하지. 나이 많은 애들 아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애들 아빠니까 좀 미안해서 그런 거야. 듣고도 믿지 못할 두 사람의 대화에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혹시 꿈인가 싶어 저는 두 사람 몰래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직한 그 고통은 지금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죠.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동안 다른 남자가 생겼었다는 잔인한 현실 말입니다. 아내의 치모는 그걸 알고서도 말리기는커녕 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를 아내와 함께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오늘도 그 남자 만나고 다시 병원으로 온 거야? 어, 바쁘다는 핑계로 얼른 저녁만 먹고 왔지.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 애들 아빠가 이상한 낌새라도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 애들 아빠 간병하면서 슬퍼하는 척 연기도 해야 되지. 어쨌든 애들도 좀 챙겨야 되지. 그 와중에 거짓말하고 자리 비우면서 데이트도 해야 되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니까. 좀 참아, 이거사.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야. 꼭 조심해야 돼. 만약에 걸리면 너도 예전에 나처럼 맨몸뚱이로 쫓겨날지도 몰라. 아무튼 장서방한테 얼굴 비추면서 착한 장모 연기할 일도 오늘은 없을 것 같으니까 난 이만 간다. 대화를 더 들어보니 아내는 저에게 집에 다녀온다고 하거나 애들 때문에 못 올 것 같다고 한 날에 주로 그놈을 만나고 다녔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여전히 감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을 가리려 괜히 잠결에 뒤척이는 척 몸을 벽 쪽으로 돌려 누우면서요. 그런 제 뒤척임에 흠칫한 아내의 치모는 이내 아내에게 인사라며 병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처음엔 한동안 모른 채를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꺼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나가서 뒷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자니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아내가 그놈을 만나러 간 건지 또 집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던 어느 날 처제들이 회사가 끝나고 같이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형부, 괜찮아요? 그렇게 강했던 형부가 갈수록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랑 동생은 요즘 일하다가도 자꾸 형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요. 불쌍한 우리 형부 어떡해 진짜. 처제들은 병원에 올 때마다 저를 안타까워하며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처제들 앞에서 함께 울지 않고 오히려 처제들을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아내 일 때문이었는지 그날따라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제 눈물을 본 처제들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형부, 지금 우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처제들,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어. 난 처제들 언니가 나한테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언니요? 언니가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형부? 저는 처제들조차 혹시 저를 배신했을까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를 보고 처제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처제들에게 며칠 전 들었던 아내와 아내 친모의 대화를 모두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두 처제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뭐라고요? 언니가요? 진짜 우리 친엄마랑 와서 그런 말을 했다 이거죠? 맞아.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진 건 어떻게 잡고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아무리 아파도 잠도 잘 안 오더라.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 언니가 그 여자 챙긴답시고 따로 만나고 살 때부터 느낌이 불길했다고. 형부,
저희가 왜 친엄마를 왜 안 만나고 산 줄 알아요? 그때 전 아내 친모에 대한 실체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내 친모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두 처제 회사로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더군요. 저희 집이야 제가 가끔 용돈을 챙겨줬으니 아내 친모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자기 꾸미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아내의 친모는 자신이 끝까지 키워주지도 못한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살던 한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마구 난동까지 부렸다더라고요. 아내는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 제게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친모를 챙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왜 이혼 당했는 줄 알아요? 그 여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예요. 아빠가 쫓아내신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들 남편한테든 형부한테든 말을 안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화를 불렀네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언니가 그 여자 하는 짓을 그대로 물려받았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부. 사실 언니요. 결혼 전엔 진득하게 직장을 다닌 적도 없었어요. 맨날 남자 바꿔 만나면서 돈 뜯고 우리는 멀리하던 친엄마랑 붙어 다니면서 사치도 펑펑하고 다녔었어요. 뭐? 우리 애들 엄마가? 네, 안 믿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다 딱 한 군데 꽤 진득하게 붙어있던 회사를 다니다가 형부를 만나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도 언니가 형부 만나고선 애들도 낳고 잘 살길래 우리는 언니가 정신을 차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정말 죄송해요. 이건 다 저희랑 저희 부모님이 친엄마랑 언니 정체를 진즉 형부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저희가 해결할게요. 네, 형부. 저랑 작은 언니가 해결할게요. 큰 언니가 진짜 인간이에요? 형부가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형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픈 형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형부 유산까지 노리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여자도 큰 언니도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형부. 그리고 증거도 다 찾아낸 다음에 큰 언니를 꼭 형부 앞에 끌고 와서 제대로 사과시킬게요.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결혼 전 아내의 모습과 제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던 아내 친모의 실체까지 모두 듣고 나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구나 싶어 실망감까지 들었죠.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사과한 두 처제는 이후 정말로 저를 대신해 아내 뒷조사를 했더군요. 그 결과 두 사람은 아내보다 2살 연하인데다 공기업 직원이었던 상간남의 정체를 알아내 그 공기업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그놈의 회사에까지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왔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성준 씨.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 두 모녀가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다고요. 회사에서 잔뜩 망신을 당하고 징계도 받을 예정이었던 상간남은 제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또 한 번 기가 차더군요. 그놈은 아내 친모가 아는 사람의 아들로 2년 전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그놈을 제 아내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이 바로 아내 친모였다더라고요. 아내 친모는 제가 암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아내와 그놈을 직접 연결해 준 겁니다. 아내와 그놈은 그걸 또 좋다고 만났던 거고요. 네, 솔직히 그 사람이 아직 유부녀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 친어머니 말론 장성준 씨와 정희 씨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곧 이혼이 마무리될 사이니까 저랑 만난다고 해도 아무 문제될 거 없다고요. 게다가 정희 씨는 성준 씨를 닮은 애들한테도 미련이 없다면서 저랑 재혼하게 되면 애들은 자기 새어머니한테 맡길 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의 남편이 싫다고 한 사람한테 암투병 중인데다 처가에 헌신까지 했던 남편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남편을 두고 절 만나고 있는 건 줄 알았다면 진즉 제가 차버렸겠죠. 저도 연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는 겁니까? 어쨌든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었어도 유부녀를 만나는 건 잘못이죠. 당신은 그냥 여자의 눈이 멀어서 지켜야 될 사회적 도리를 저버린 셈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망신당하고 곧 징계까지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 이미 정희 씨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몹쓸 놈이라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정도로 무서운 여잔 절대 못 만나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준 씨. 그나마 아내나 아내 친모에 비하면 그놈은 양심은 있는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유부녀인 걸 알고서도 만난 건 확실한 잘못이었죠. 그리고 그놈이 다녀간 뒤 아내는 처제들과 장인 장모님께 질질 끌려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제들과 상간남에게 전화를 받은 뒤론 무서웠는지 한 번도 제 병실에 찾아오지 못했었거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난 그냥 당신 없이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친엄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아낸 그제야 엉엉 울며 제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때 장인 장모님은 그런 아내의 등짝을 마구 후려치며 제게 사과하셨어요. 오열하듯 흐느끼기까지 하면서요. 네가 사람이니? 네 친엄마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나한테 쫓겨났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버러지 같은 짓을 똑같이 해? 어디 닮을 게 없어서 그딴 걸 빼닮았냐? 내가 진즉 너랑 그 여편을 못 만나게 했어야 했다. 미안하네 장서방. 우리가 딸을 정말 잘못 키웠어. 정이 이고사 장서방이 너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 거죽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너만 살겠다고 그딴 짓을 해? 너도 네 친엄마도 정말 사람이 아니다. 장서방, 정말 미안하네. 이 죄값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나? 처제들과 함께 와 있던 동서들 또한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한숨만 연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불청객이 들어오더군요. 자, 장서방! 누군지 예상하시겠죠? 그 사람은 바로 염치도 없이 나타난 아내의 치모였습니다. 아내의 치모는 제 병실에 모두 모여있던 처가 식구들과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를 보고 흠칫했어요. 그리곤 이내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듯 다시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장서방, 자네 모든 걸 다 알게 됐다면서? 그놈의 애미가 나한테 전화해서 어찌나 쌍욕을 하던지 내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를 지경이네. 자네도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싶겠지? 근데 장서방, 내 마음 좀 알아주게. 자네가 가면 우리 딸이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나. 그래서 내가 엄마 된 마음에 그런 실수를 한 게야. 자네를 아끼고 걱정하던 내 마음은 진짜였어. 안 속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저한테 산송장이라고까지 표현한 당신 말은 이제 콩으로 매줄 쏜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딸한테 아픈 사이를 잘 구슬려서 유산을 탄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딸한테 바람을 피우라고 남자 소개시켜 주냐고요. 당신은 어른 대접해줄 가치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한테 여태껏 잘했던 내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요. 아이고, 장서방. 그래. 화날 만도 하지. 근데 이 일로 정말 우리 정이랑 갈라설 겐가? 애들을 생각해야지. 왜요? 저 눈 감으면 애들 엄마랑 제 유산이라도 나눠 갖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애들 엄마한테 제 유산이 떨어지면 그쪽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 그건 맞나 보네요. 하긴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뻔뻔하게 낯짝을 내밀었겠죠. 근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난 그쪽도 저를 배신한 그쪽 딸도 절대 용서할 생각 없거든요. 저는 그 역겨운 손을 확 떨쳐내며 싸늘히 말했습니다. 그리곤 절대 용서해줄 생각 없다는 제 말에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던 아내에게 고개를 돌려 말을 이었죠. 왜?
설마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애들 때문에? 꿈깨. 그놈이 나한테 와서 싹싹 빌면서 말해주더라. 당신 나 눈 감고 그놈하고 재혼하면 애들은 장모님께 떠넘길 생각이었다며?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애들하고 살아갈 생각에 막막했다고? 내가 남겨줄 유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기댈 친정 식구들이 없던 것도 아닌데, 당신은 그냥 남자 없이 못 사는 형편없는 여자였던 거잖아. 그런데 어디서 애들을 팔아? 꿈도 꾸지 말고 이 병실에서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던 내 집에서도 나가. 알았어? 여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난 애초에 바람 피울 생각도 없었는데 그놈을 소개시켜 준 건 엄마잖아. 그것도 애들 아빠가 암 선고받고 얼마 되지도 않자마자. 그러면서 뭐? 애들 아빠가 잘못돼도 내가 외롭지 않게 직업도 괜찮고 어린 남자 소개해줬으니 유산 좀 떼어달라고? 욕심 많고 못 되쳐먹은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였어. 책임져. 어머, 얘 좀 봐. 얘, 내가 아무리 밥상을 차려줬다고 한들 숟가락 들어서 그 밥을 떠먹은 건 너 아니니? 그래놓고 어디서 내 탓만 해? 새 살림 차릴 생각에 신난다고 잔뜩 들떴을 땐 언제고? 내,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사람을 모함해? 뭘 모함해? 다 사실이구만. 시끄러워들. 당신이나 정이나 아주 모전여전이네. 내가 우리 사이들하고 지금 아내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당장 나가, 나가! 궁지에 몰린 두 모녀는 급기야 서로를 헐뜯으며 싸워대더군요. 그 한심한 모습을 더는 지켜보지 못하겠는지 장인어른과 처제들은 그 둘을 질질 끌고 병실 밖으로 쫓아내버리더군요. 그리곤 그 후로도 처가 식구들은 울며 불며 제게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아내는 이후로도 한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처가 식구들의 눈을 피해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어요. 내가 애들한테 당신 실체 다 까발려줘? 그래서 애들한테 경멸 한번 받아볼래? 처제들이 당신 친모한테 그랬듯이? 난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정체를 다 까발려서 애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싶진 않아. 비록 나중에 모든 걸 말해주더라도 그건 애들이 좀 더 큰 다음의 일이야.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 일이 커져서 애들까지 결국 알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애들 없을 때 짐 싸서 집에서 나가. 비록 아내로서의 도린 져버렸어도 당신한테 애들 엄마로서의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도 아내에게 아직 애들 엄마라는 자각은 남아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겠노라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아내에게 크게 실망한 장인 장모님께선 그런 아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상간남에게도 뻥 차인 아내는 그 뒤로 자기 친모의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됐다더라고요. 두 처제 또한 아내와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내 탓, 니 탓해대며 한심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긴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다 뜻대로 되겠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치료나 열심히 받거라. 애들은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죄송하게도 그 뒤 한동안 애들은 고향에 내려가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와서 봐주시게 되었어요. 저는 투병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으니까요. 장인 장모님이나 처제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처가 식구들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상간남은 잘못을 뉘우치긴 했다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으니까요. 또한 저는 증거를 모아 전처의 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처의 친모가 우리의 이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실했던 데다 유능한 변호사님이 힘을 써준 덕분에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끝내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한 전 처가 식구들과도 작별을 했습니다. 장서방,
우리의 끝이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네. 정말, 정말 고맙고 미안했네. 그러게요. 그래도 저도 두 분과 우리 두 처제, 두 동서 모두에게 참 고마웠어요. 비록 우린 이제 남이 됐지만 모쪼록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제 걱정은 마시고요. 형부, 이까남 꼭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한 번씩 문병 올게요. 언니가 없더라도 저랑 동생한테 형부는 친오빠나 마찬가지인 분이셨잖아요. 전처와는 인연을 끊은 처가 식구들은 고맙게도 제 문병은 한 번씩 잊지 않고 와주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끝났다지만 힘든 투병 중이었던 제게 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렇듯 전처와의 인연은 마무리됐지만 여러 소송이 끼어있던 이혼 과정은 꽤 길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힘없이 눈을 감고 싶지 않았고 꼭 그들 보란 듯이 더 잘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더군요. 드디어 힘든 항암이 효과를 보네요. 장성준 씨,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지 덕분이었을까요? 드디어 제 암세포는 크기가 줄어들었고 저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저는 지금 계속된 항암과 다른 치료들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평소엔 집에서 쉬며 운동도 하고 지내고 있어요. 한 번씩은 회사에 나가 회사 일도 들여다보고 아직까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애들도 돌보면서요. 아무리 아프다고 한들 아이들에게 전 이젠 두 명의 부모 몫을 해줘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젠 은퇴하신 두 분께 아픈 아들에 대한 근심을 안겨드린 것도 모자라 손주 챙기느라는 짐도 얹어드려서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라도 저는 더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의 치료 경과가 좋을지 어떨진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의사 선생님뿐 아니라 하늘도 모르는 일이겠죠. 그래도 전 지금껏 해왔듯 어떻게든 이를 꽉 물고 이겨내 보려고 해요. 과거엔 전처에 대한 복수심과 오기 때문이었다면 이젠 두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 하찮은 이기심으로 절 배신하고 가정을 깨뜨린 전처보다 불행해질 수 없다는 오기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요. 요즘 아이들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땐 제 유일한 낙은 이 사연투브의 사연들을 듣는 거랍니다. 힘 없고 지쳐가는 나날 속에서 사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웃고 울기도 하고 공감도 하게 되어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연들에 위해 다른 사연자분들과 별다르지 않은 제 이야기도 얹어보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처럼 다른 사연들을 들어보면 유독 제 전처처럼 가정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는 사연을 마무리하며 제발 가정을 이루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러지 못하고 결국 가족들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고 한들 그 결과는 열의 아홉은 비참하리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부디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인생에 슬픔을 남기는 일은 사람들 모두가 지향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이 고약한 암을 잘 이겨낼 수 있길 응원해 주세요. 저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